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치기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 펀치. 예, 펀치 많이 날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정 갈등 책임자에 대한 경질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요, 의정 갈등 책임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말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책임 부처 장관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마도 이렇게 문구를 쭉 보면 네. 보건복지부 장관 내지는 차관이 그만둬야 된다라는 내용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얘기를 한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네. 실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장관이 대신 좀 속된 표현으로 총대 메고 그만둬라. 예.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계기로 삼아서 좀 방향을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이른바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그리고 강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정책을 후퇴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주장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할지 모르겠고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수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의정 갈등의 책임자라고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의료 개혁의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전문 관료에게 이제 네. 실행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전문 관료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추진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에 불똥이 튀어서 네. 본인이 경질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소신 있고 능력이 있는 전문 관료들이 어떻게 정부의 결정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 직업 전문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는 전혀 뭐 나와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의료개혁, 저는 의정 갈등의 책임자가 아니라 의료 개혁의 책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장관과 차관을. 네. 근데 그 사람부터 내려오라 하는 거는 정치적 좀 희생되는 그런 모양이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정부에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사기가 꺾이는 좋지 않은 모양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 개혁이라고 우기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출발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부족해질 거다. 그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적어지게 된 거는 사실은 보험 수가가 가장 큰 영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위험하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보상은 작아요. 그리고 비급여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 뭐 피부과, 라식 수술을 다루는 마이너한 과는 그만큼 경제적 보상이 더 크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의료 계획을 하려면 출발점은 보험 수가의 조정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예. 반대가 워낙 세서 포기했던 것이지. 근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보험 수가 조정이나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3,000명 정도 뽑던 의대를 내년부터 당장 5,000명 정도 뽑으면 의사 수가 넘쳐나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가는 의사 숫자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나이브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부터 시작된 게 이 폐단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예, 솔직히.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단순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예. 그 아까 의사 이제 예. 필수 의료 패키지지 않습니까? 이 패키지 중 하나가 의대 정원 이제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가 정상화시키고 수가 지금 불이익 받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챙겨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저보수 과가 있습니다.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산부인과 이런 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면책을 해주는 그런 특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그 필수 의료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인 건데요. 의대 정원은 이제 숫자가 있는 거죠. 예. 몇 명 늘리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가 정상화라든가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숫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하겠다라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이제 숫자가 명확히 안 나오니까 불안감을 느낀 거죠. 이 불안감 때문에 아마 전공의들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소아과에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본인이 형사처벌 받는 그렇죠.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의대 정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공의들 파업하는 건 아니다. 그 네.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퇴 등 의료계의 반발이 돈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의료인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부셔버린 게 최대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의료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소위 막말, 최근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들도 전공의 책임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들이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의 막말로 인해서 의료인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다 저 사람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태가 악화만 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 정부가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소득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소통 문제를 말씀하시니까는 의료 이제 협회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 네. 단체한테 몇 명 정도 증언하면 좋겠느냐라고 다 물어봤더니 몇 명이라고 증언이라고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는 통일된 의견을 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노력이 좀 없었다. 뭐 자존심을 상하겠다라는 건 좀 오해인 거고요. 이렇게 정부가 적극 제안을 했지만 통일된 의견을 안 왔고 또 정부가 낮추자는 오히려 현재 정책에 완전 되돌아서는 역해하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곤란함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과거에 뭐 헬기 특혜도 그렇고 이 의원들의 이 병원 특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안이 정말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순서를 저 밑에 있는 환자를 땡겨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제끼고 먼저 수술을 받게 해줬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고 네. 그런데 인요한 의원이 해명한 바에 는 그건 아니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잘해달라. 수술 잘 신경 써 달라는 정도의 부탁이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진상 파악은 안 됐죠. 네.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뭐 지금 비례대표 초선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본회의장이나 이런데 그렇죠. 휴대폰 화면이 노출될 수 있다는 그 네네네. 리스크를 미리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야당이 이 지적할 때 좀 뻔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 부산에 있는 광역센터 같지 않습니까? 광역외과센터. 거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외과센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다 볼 수 있게 그것도 헬리콥터로 서울대 병원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지방 의료를 좀 무시해놓고 이런 비난하는 건 맞지도 않고요. 또 이보다 더한 거는 문다혜 씨가 예전에 서울대 병원을 세치게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요? 예. 김민환법 그 위반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통 서울대 병원 가면 몇 개월 대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뭐 오니까. 근데 하루 전에 전화해서 간다. 그래서 준비해달라라고 해서 거기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다 지금 세팅을 해서 협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협진이 꼬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제보도 들어오고 네. 또 논란이 되고 확인이 됐었죠. 아, 그랬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엄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여권을 향해 생중계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급이 안 맞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요새 그 국회의원들 약간 웃겨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네. 뭐 이른바 건수만 있으면 자기 인지도 높이고 방송 출연해서 카메라 많이 받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해요. 예. 좀 국회에서 계속 몇 차례 열린 그 청문회도 그렇게 악용된 사례로 보입니다만 계엄령을 준비한 적이 있다. 뭐 이른바 음모론으로 들리기도 하고 예. 정말로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이게 지금 그 생방송 토론을 해갖고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 생방송 토론에서 들이댈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지금 해야죠. 그러네요. 논란이 한참 붙었을 때. 예. 근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요새 보면 어떻게 그냥 건수 잡아갖고 자기 TV 많이 비추는 거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네. 생방송 토론해갖고 무슨 결론이나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네요. 이걸 제안하는 김민석 의원도 약간 이상하고 예. 이걸 화답한 김재원 최고는 더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둘 다 이상해요. 제정신들 아니에요.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결론 내려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인들은요. 예. 카메라 앞에 서면요. 없던 용기가 살아납니다. 분기탱천해집니다. 예. 아마 생방송 토론 제안한 게 그거 같아요.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면은 계엄 본인이 학생운동부 출신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옛날 그 얘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이러이러했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과 별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상대가 김재원 최고예요. 예. 김재원 최고가 잘합니다. 지금 뭐 요즘에 이거 계엄 가지고 어디 방송 말씀하는 들어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김재원 최고의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김민석 최고가 좀 이건 내가 상대하면 곤란하겠다. 네. 좀 방송 앞에서 생방송 도중에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이제 사양한 게 아닌가. 너무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그건 지금 너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들은 얘기가요. 민주당 측에 있는 방송 패널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 힘들대요. 맞네. 사회자라든가 예. 상대가 그걸 물어보면은 예. 방어가 안 된대. 자기도 제보 내용 모르고 논리도 모르고 근거도 없으니까. 예. 하여튼 민주당 여러 명들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있다. 예. 거기에 말씀드립니다. 진짜 발맞춰서 김부겸 전 총리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아니 그 정도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으면 근거 제시를 해야죠. 해야죠. 근데 지금 근거 제시하는 게 언제 누구랑 밥 먹었지 않았느냐라는 게 다예요. 네. 근데 고등학교 동문끼리 왜 모여서 밥 먹었냐? 아니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동문 선후배 지간이니까. 그렇죠. 동문 아닌 사람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제기한 의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거의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책임하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재원 이제 최고가 이제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실수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김부겸 전 김 총리. 총리 예. 이분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나마 이성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듣는 분들이 다 알아서 예.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 김용태 의원 아닌가요? 예. 문재인 정부는 아빠 찬스로 시작해 장인 찬스로 끝난다 이렇게 말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죠. 당시 현직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실상 사주가 전직 민주당 의원이고 그 이제 낙선해서 놀고 있던 그
전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취임하는 시기하고 묘하게 겹친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사위가 꼭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만한 커리어나 이런 게 네.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뭐 그렇게 보면 수사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시니까. 수사 시점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만 3년 전에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횟수로는 4년 됐어요. 그때 네. 곽상도 당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언론 보도도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고발도 그때 했어요. 태국에 뭐 출장 가서 취재한 언론인들도 있고 보도 내용도 꽤 많았는데 아니 그때 당시는 현직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된 문제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느냐고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정권으로 바뀐 2022년 5월부터는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했어야죠. 2년이 훨씬 지난 2년 6개월 가까이 흐른 이 시점에서 갑자기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하고 뭐 올 초부터 하니까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새 검찰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사건을 의혹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수사하지 않고 묵혀놨다가 정략적인 이유에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압수수색하고 또 언제 때가 돌아오면 소환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사건도 그런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하고 경기도 기관카드 의혹도 그래요.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수사라고 이렇게 몇 년을 끌어요.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 전주지검에 방문해서 5월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좀 뭐 수사 속도에 대해서 좀 주문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아니 그 검찰총장이 무슨 말하기 전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횟수로 4년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다 알고 있었는데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때가 있는 겁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근데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하나 보다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꺼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검찰에 계셨었는데 위원님. 저는 국회에 있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아빠 찬스 뭐 장인 찬스 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빠 찬스 이게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아빠 말 그대로 진짜 아빠의 책을 편집하고 편집 비용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예. 역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문다혜 씨는 엄마 찬스도 받았어요. 엄마가 보자기에다가 현금 5천만 원을 줘가지고 다른 분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받았었지요. 또 장인 찬스 사위는요. 전혀 항공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 채용이 돼서 연봉 억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남편 찬스가 빠졌어요. 남편 찬스요? 예, 김정숙 여사가 아빠 찬스 뭐 장인 찬스 있는데 남편 찬스가 뭐냐면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 관광광고라든가 노르웨이에 가서 그리그의 집이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성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이분의 집에 가고 싶은 로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도 갔었지. 또 샤넬 한글 자켓도 이제 가져온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왜 좀 늦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보통 정보가 출범하고 바로 이제 지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힘이 있을 때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권 바뀌니까 바로 보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식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희경 씨 법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해야 했대요. 왜냐하면은 카드 끄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걸 포렌식을 하면 일일이 다 해야지만 그 증거가 나온대요. 네. 그 수백 군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네. 그런 문제도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갑자기 남편 찬스 말씀하시길래 김건희 여사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 뭐 부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이 오전에 추석밥상에 야당 대표 부부를 제물로 올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오후에 김혜경 씨가 출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이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가 거부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공개 논란부터 시작해서 조사까지 좀 있는데 총평해 주시죠. 아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포렌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 내역은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10년치는 무조건 보관합니다. 요즘 다 안 줘요? 아유 있어요. 그걸 뭐 포렌식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만한 수사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신용카드에 저 하면 다 나와요.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얼마를 긋고 품목이 뭔지가 다 나와요. 이걸 갖고 지금 몇 년을 거려요. 수사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뭐 2, 3주에 끝낼 수 있는 수사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잊어버릴만 하면 소환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압수수색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요. 이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 아니 수사 시기가 늦었다. 이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이거는 빨리 수사권 수사했어야죠. 남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죠.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네. 왜 결론을 안 내고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그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짜를 몇 개 주면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계속 미룹니다. 미루고 나중에 결국 안 나오겠다 하니까 그러면 서면을 해라라고 하니까 뒤늦게 날짜를 줬어요. 네. 그 날짜 준 의미가 뭘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 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증거 열람. 왜냐면 가면 이제 문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거기서 검사의 질문을 들어보면요. 이쪽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추정할 수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대표가 예. 전주지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상직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직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그런 거는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 가서 검사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때 실무 공무원이죠. 실무 공무원이 이상직 전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네. 그때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까지 했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열람하면 본인이 방어권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 열람용으로 한번 갔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추석 앞두고 가는 게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에는 좀 더 낫다는 정치적 판단 하나.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가 왜 어렵다고 본인이 한번 자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지자들이 네. 김혜경 씨가 수년 전에 쓴 예. 요리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단으로 구매해가지고 완판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추석 앞두고 좀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정무적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론 내릴까요? 글쎄 수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공개가 안 되죠. 네, 비공개죠. 네, 비공개로 열리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검찰 측에서 사안 설명을 합니다. 뭐 혐의 내용이 뭐고 뭐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사안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그 사안 설명의 방향대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래 수사팀이 하고자 했던 그쪽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거에 반해서 반론을 주장하고 그거로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내는 용기 있는 수사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계실지가 네. 관건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고 올라온 거 그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과 네. 증언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그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게 또 나오면 아마 다음 주에도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펀치 두 분 막 팍팍 날려주셨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네.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